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 평화동. 가을 해가 기울 즈음 평화동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기와집 대문 앞에 순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지친 얼굴로 마당 한쪽을 둘러보며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왔던 세월을 되짚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터전이자 두 아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장소였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두 아들은 벌써 장성했다. 맏아들 진수, 둘째 아들 민재. 맏아들 진수는 결혼 후 아내 서영과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민재는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느라 1년에 몇 번만 들릴 뿐이었다. 그럼에도 순자 할머니는 그래도 내 곁엔 큰아들이 있지. 며느리도 있으니 노년에 외롭지 않겠구나. 라고 믿었다. 집 안쪽 방에서는 언제나 큰아들과 며느리가 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을 수 있었다. 서영이 어머님 재산도 적잖던데 집이고 밭이고 우리가 미리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슬쩍 떠보면 진수는 아직 엄마가 건재하니 곧바로 얘기했다간 기분 나빠하실라. 며 조심스러워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 부부는 병원 가시라는 말 외에 크게 신경 쓰는 기색이 없었다. 이따금 둘째 민재가 전화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안부를 묻곤 했지만 몇 마디 못 나누고 서둘러 끊었다. 어느 날 아침 서영은 직접 할머니 방으로 차를 들고 와 다정스레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집을 좀 리모델링하려 해요. 요즘 부동산 대출 제도도 있고 어머님 이름으로 된 밭과 집을 이용하면 저금리 대출이 나온다는데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게 뭔가 복잡한 절차 아니냐?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서영은 환한 미소로 의도적으로 손을 모으고 극진히 대답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행정 쪽 서류는 다 알아볼게요. 우리 집 수리해서 어머님도 더 편하게 지내시도록 하려고요. 옆에서 듣던 진수도 거들었다. 엄마 요즘엔 이런 거 흔해. 어차피 집과 밭은 엄마 소유니까 인감증명만 내주면 돼. 돈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갚을 테니 엄마한테 피해갈 거 없어. 순자 할머니는 아들 부부가 자기 편의를 봐준다는 말에 은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너희가 잘 관리해준다니 고마울 수밖에 없네. 며느리는 재빨리 인감증명이 필요한 서류를 갖고 와 할머니에게 사인과 도장을 받아냈다. 할머니는 밭과 집의 등기 서류를 건네주며 잘 부탁한다. 고만 말했다. 그날 오후 서영과 진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이 서류를 확인했다. 서영이 도장을 쥔 채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거의 다 우리 손안에 들어왔어. 일단 대출받고 나중에 땅 일부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수는 약간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하자 서영은 단호히 쏘아붙였다. 어머님 연세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우리 힘들게 모시다가 결국 재산 다 날리면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낫지. 민재한테 뺏길지도 모르고. 진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도 참 대단하네. 아무튼 차근차근 처리하자고. 얼마 후 순자 할머니가 몸져 누웠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관절염과 신장 관련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진수와 서영은 병실을 찾아오긴 했지만 수시로 폰만 들여다보고 어머님, 여기 좀 더 계시다가 바로 요양원으로 옮기시면 어때요? 집은 곧 공사 들어갈 거라 시끄러울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솔직히 집이 그리웠지만 아들 부부가 편리성을 강조하니 그래, 잠깐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수긍했다. 내가 퇴원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는 거냐? 서영은 그럼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모셔올게요. 하고 웃어 보였다. 한편 부부는 이미 등기 서류와 도장으로 시골집과 밭을 담보대출을 대규모로 일으켰다. 서영의 눈에는 번쩍번쩍한 도시 아파트가 아른거렸고 진수는 한술 더 떠주식 투자나 사업 자금까지 꿈꿨다. 둘은 어머님은 요양원에 오래 계시면 자연히 우리 생활 간섭도 안 하실 테고 조만간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 라는 계산마저 했다.
병원에서 퇴원 날이 가까워지자 부부는 집 공사가 조금 더 걸린다 며 곧장 요양원으로 할머니를 옮겼다. 처음엔 할머니가 나 집에 가야라고 했지만 서영은 어머님, 지금 집에 가면 먼지 때문에 건강 악화돼요. 조금만 더 계세요. 라고 만류했다. 진수는 우린 엄마가 편히 계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셔? 잠시 견디면 곧 끝나. 라고 다그쳤다. 이 시점에서 둘은 시골집을 부동산 매매로 완전히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명의지만 도장과 위임장 덕분에 계약이 가능했다. 마을에선 저 집이 공사 들어간다더니 실은 팔 거라던데? 라는 소문이 슬슬 돌았고 둘째 민재도 한 번 전화를 걸어 형, 집에 이상 없지? 어머니 계신 곳은 어디야? 라고 물었다. 하지만 진수는 엄마가 요양원에서 재활 중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둘러댔다. 결국 한 달 남짓 요양원에서 지내던 순자 할머니가 직접 퇴원을 결정했다. 내 몸이 좀 나아졌으니 이젠 집에 가야겠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요양원 측에서는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으니 보호자 동의가 필요라고 해애를 먹었다. 할머니는 정식 절차 없이 짐을 싸서 몰래 나왔다. 그리고 택시 타고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대문은 이미 낯선 자물쇠로 바뀌어 있었다. 안에서는 모르는 가족이 이건 우리가 구입한 집입니다. 어르신 실수하셨나 본데요. 라고 했다. 할머니는 하염없이 대문 앞에 앉아 울음을 삼켰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날 배신했다. 이게 말이 되나? 재산을 죄다 빼앗아 버렸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갈 곳 없어 마을을 배회했다. 이웃 몇몇이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진수 부부가 벌써 집을 팔았다니. 어르신은 어떡하냐? 하고 혀를 찼지만 깊이 관여하긴 꺼려했다. 어차피 서류상 거래가 끝난 마당에 다른 누가 도와줄 수도 없었다. 순자 할머니는 밤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다시 진수와 서영을 보고 싶지 않다. 민재에게 연락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까 하지만 민재도 먼 곳에서 힘들게 일하니 괜히 폐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큰 도시로 이동했다. 하지만 도시에 도착해보니 숙박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다. 잠깐 노숙에 가까운 생활도 했고 어디선가 허드렛 일을 찾아보려 해도 나이 많은 노인을 써주려는 곳은 드물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고가도로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는 이 지경이 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 인근에서 우연히 노점 상인들을 돕는 날품을 하게 됐다. 택배 상하차보다 덜 힘들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게 버틸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도 하루 품삯이라도 벌어야 먹고 산다. 라는 일념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 본 상인들은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라고 답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손님들에게 떡볶이와 어묵을 파는 분식 트럭 사장을 만났다. 그 사장은 새벽부터 함께 일하는 할머니 태도를 보고 어르신, 혹시 떡볶이 양념을 만드는 솜씨가 괜찮으신지? 지금 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라며 의기투합을 시도했다. 할머니도 어릴 적부터 음식은 곧잘 해왔기에 흔쾌히 돕게 됐다. 처음엔 양념 버무리기를 배우고 손님에게 음식을 내놓는 단순 보조였지만 할머니는 성실함과 사람 좋은 웃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 트럭 사장은 몇 달 뒤 개인 사정으로 장사를 접게 되었고 대신 할머니에게 이 트럭과 도구를 싸게 넘길 테니 어르신이 직접 해보실래요? 라 제안했다. 가격이 꽤 나갔지만 사장이 할머니를 안쓰럽게 여겨 약간 할부로 갚으셔도 된다. 고 배려했다. 결국 할머니는 순자분식이라는 간판을 손수 달고 조그만 트럭 노점을 시작했다. 새벽 5시에 나와 식재료 사서 정리, 오전 8시부터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소스를 만드는 시기다.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팔고 밤에 뒷정리를 마치면 기진맥진했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내가 이제껏 자식만 바라보다 버려졌지만 이 손발이 성한 한 버틸이라 하고 속으로 다짐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았으나 줄곧 부지런히 하며 손님과 소통하자 어느새 단골이 생겨났다. 동네 직장인,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할머니 떡볶이는 맛이 깔끔하고 어묵 국물도 따뜻하다 며 호평했다. 한두 달 후에는 매상이 제법 늘어 할머니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며 옥탑방이라도 구해 들어갔다. 그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거나 독거노인 한 분이 동전 몇 개로 어묵을 사려 하자 추가로 더 줬던 사소한 선행들이 이 골목을 정이 오가는 분식 트럭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다.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따뜻한 사연이 퍼지면서 손님은 계속 늘어갔다. 시간은 흐르고 할머니는 23년 노점 운영 끝에 정식 가게를 인수할 기회를 맞이했다. 시장 상인들이 협조하고 할머니 본인도 알뜰히 모은 돈, 그리고 착한 사장님 이미지를 좋게 본 소규모 대출 지원 등이 합쳐져 가능해졌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순자분식으로 정했다. 가게를 연 뒤에도 성실함과 친절로 손님에게 정직한 음식을 내놓았다. 곧 여러 매스컴이나 지역 언론에서 고령의 노인이 자수성가로 분식점을 번창시키는 이야기라며 취재를 오갔다. 그 덕에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높아졌고 할머니는 5년 차쯤에는 지점 여러 곳을 두는 미니 체인 본부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 비록 거창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시골에서 배신당해 방황하던 할머니가 도시에서 서민 분식의 대가로 성장한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다. 할머니는 남는 이익 대부분을 다시 점포 확대와 인재 채용에 투자했다. 또 자신의 처지처럼 어려운 노인 아이들에게 기부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큰아들 부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둘째 민재에게도 나는 잘 지낸다. 너 열심히 살아라. 정도만 말했을 뿐 자신이 대성공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일어났으니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는다. 는 마음이었다. 여기서 시점을 10년 후로 옮기면 그간 부부는 어찌 됐을까? 처음에 시골집 밭을 팔아 손에 넣은 돈으로 도시 아파트도 사고 사업에 투자한 진수와 서영. 하지만 그 욕심은 거듭된 실패로 이어졌다. 한두 번은 우연히 시세가 올라 이익을 보았으나 본격적으로 무리한 투자에 뛰어들자 주가 폭락이 닥쳤고 아파트마저 담보로 삼다가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해 경매에 넘어갔다. 생활이 기울어 부부 사이 다툼이 잦았고 아이 교육 문제로도 충돌했다. 결국 빚을 더 이상 막지 못해 파산 직전에 이르렀고 서영은 도무지 못 살겠다. 며 친정으로 가버리려 했다. 진수는 병까지 얻어 병원비가 아쉬운 처지가 됐다. 동네 어른들에게 혹시 시골집을 다시 사들여 돌아갈 수 있나? 물었지만 이미 다른 소유주가 들어와 사는지 오래. 게다가 주변에선 너희가 시어머니 재산 빼앗고 내쫓은 죄를 받나 보다. 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대했다. 어떻게든 출구를 찾지 못하던 중 어느 날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순자 할머니가 도시에서 엄청나게 성공해서 유명 분식 체인 사장님이 됐다더라. 신문 기사에도 떴고 방송도 나왔다. 부부는 처음 그게 말이 돼? 어머니가 언제 그러니라며 믿지 않았으나 여러 경로로 확인하니 사실임이 분명했다. 서영은 즉각 반응했다. 그럼 어머님 지금 재산이 꽤 많겠네요. 우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지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어요. 진수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 짓이 있으니 어머니가 우릴 받아줄까? 하며 주저했지만 그조차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한 번은 만나봐야 해. 혹시 마음이 누그러지셨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부부는 연락 수소문 끝에 할머니가 운영하는 순자 분식 본점을 찾아가게 된다. 어느 화창한 낮 도시 번화가에 위치한 순자 분식 본점은 점심 손님으로 북적였다. 오픈 주방 뒤편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순자 할머니가 있었다. 백발이지만 정갈하게 묶은 머리, 깔끔한 앞치마, 여유로운 표정. 몇 명의 직원이 분주히 일하며 할머니 지시를 기다렸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진수와 서영. 초라한 옷차림에 눈빛도 초조해 보였다. 둘은 안을 둘러보다 저기 주방 쪽에 어머니라고 낮게 불렀다. 할머니가 처음엔 못 들은 척하다 시선을 돌렸다. 둘과 눈이 마주친 순간 할머니는 무표정하게 그래 왔니? 하고만 말했다. 서영은 울음이 배인 목소리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을 찾으려 했는데 아무도 행방을 몰랐고라며 변명. 진수도 급히 엄마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 줄 몰랐어.
예전에 우리가 큰 잘못을 했지. 이번에야말로 정말 사죄드리려고 왔어. 주변 손님들이 힐끔거려 할머니는 직원에게 잠시 맡아줘. 하고 가게 뒤편 사무실로 부부를 안내했다.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어쩐 일이냐? 내가 그때 날 요양원에 두고 집 팔아버린 뒤로 연락 한 번 없더니. 진수는 안색이 어두워져 엄마 그게 우리도 여러 사정이 있었어. 라고 중얼거렸다. 서영이 그 사이 비집고 들어가 어머님, 저희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집도 돈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성공하셨다니 정말 다행이고 혹시 저희도 구제해 주실 수 없나요? 하고 호소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구제?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땐 구제는커녕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지 않았나. 진수는 미안합니다. 정말 그땐 우리가 철이 없었어요. 요양원에 모신 것도 결국엔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거라 생각해서였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 줄 몰랐지. 하고 고백하듯 내뱉었다. 서영은 흐느끼면서 어머님 저희 아이도 있고 지금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받아주시면 예전에 못한 효도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번 돈은 이미 대부분 사회에 돌려줬다. 기부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다. 나에게 남은 건 노후에 먹고 살 만큼과 점포 운영권 정도란다. 둘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럼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며 허탈해했다. 할머니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더구나 내 마음도 이미 너희에게서 떠난 지 오래다. 돈을 아예 안 남겼다고 해도 이제와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겠나? 정말 날 그리워해서? 아님 내가 망해서? 진수와 서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는 자리에 일어서며 결론 지었다.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너희도 내 인생 알아서 살아라. 효도는 사람이 제정신일 때 하는 거지 뒤늦게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건 의미 없어. 두 사람은 엉엉 울며 어머님을 불렀지만 할머니는 더 듣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사무실 문 닫히는 소리만 텅 울렸다. 가게 밖으로 나와 골목에 선 진수와 서영은 허탈감에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다. 서영은 기부라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어. 우린 이제 어떡해? 하고 울먹였다. 진수는 씁쓸히 중얼거렸다. 결국 우리가 자초한 거지. 어머니를 재산만 보고 이용한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젠 정말 방법이 없네. 그들은 서로 손을 붙들지도 않고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다. 차라리 10년 전 시어머니를 쫓아내지 않고 모셨다면 혹은 일부라도 양심을 지켜 대우했다면 지금 같진 않았으리라. 하지만 모든 건 이미 지나갔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월세도 밀려 작은 지하방을 전전했고 빚독촉에 시달렸다. 친척과 친구들도 너희가 시어머니를 버린 과보를 받는 것이라며 외면했다. 그들은 그제야 뼈저린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을 배신하면 결국 인생의 기반까지 무너진다. 반면 순자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로 출근했다. 새벽에 열쇠를 열고 직원들과 주방 정리를 한 뒤 분식 재료를 한가득 손질했다. 그녀는 신문 기사를 보면 경제나 시사 소식도 파악하며 더 넓은 시야를 갖추려 했다. 틈틈이 기부단체에 전화를 걸어 후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도 했다. 가끔 직원들이 사장님 가족분 소식은 없으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잔잔히 미소 지었다. 가족이야 다들 바쁘지. 나도 일에 집중해야지. 사실 얼마 전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었지만 할머니는 굳이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고 용서한 것도 아닌,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다스렸다. 밤이 깊어 가게를 닫고 할머니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오늘 매출 장부를 정리한다. 군데군데 스며드는 환한 가로등 불빛과 저 멀리 들리는 도시 소음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할머니는 낡은 지갑 속에서 옛날 시골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본다.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 남편, 그리고 어릴 적 진수와 민재가 활짝 웃고 있다.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낮게 속삭인다. 그래도 니들이 건강히만 지내면 내가 바랄 건 없네.
난 이제 내 힘으로 잘 살아가마. 창문 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조금 서늘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작은 미소를 지은 채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고 뒷정리를 끝낸 뒤 불을 끈다. 하나둘 꺼지는 가게 조명 속에서 그녀의 굽은 어깨가 문 너머로 사라져간다. 그 뒷모습은 세월의 상처를 짊어졌지만 더없이 단단해 보였다.